이 문서 자체가 저희 서포트 엔지니어, 필드 엔지니어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자주 일어나는,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담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기술 지원해드리고 프로파일링 해드리고 이런 걸 프로젝트 리뷰라고 하는데, 저희가 나가서 프로젝트 리뷰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한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짜리예요. 그런 서비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 자체가 여러분 그냥 무료로 받지만 사실 여기 담겨있는 내용들은 몇백에서 몇천만 원짜리 내용들입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PDF 내용들을 쫙 읽어드리면서, 그리고 이 문서에서 생략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연 설명해드리고 앞으로 1시간 동안 이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저희 유니티 코리아 유튜브 채널을 확인을 해보니까 주로 시니어 아니면 학생보다는 좀 주니어, 미드 레벨 정도가 더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보면 25이면은 이제 갓 입사하면 한 25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주니어로 시작해서 한 시니어를 넘어가 있던 미드 레벨 정도까지가 저희 채널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리고 유니티 모르는 분들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좀 주니어 레벨 아니면 미드 레벨 그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구독 안 하신 분이 더 많이 보더만, 꼭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이 방송 중에서도 방송 보시다가 내가 구독을 안 했네? 그럼 자수해서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들은 프로파일링, 그리고 메모리, 어댑티브 퍼포먼스,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해서 프로그램 할 때 어떤 측면, 성능적으로 어떤 측면들이 필요한가, 어떤 측면을 고려해서 작성을 해야 되나, 그리고 프로젝트 세팅, 그리고 에셋 관리, 그리고 그래픽 최적화, 그리고 UI, 오디오, 애니메이션, 물리,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내용 하나하나 다루기에는 아마 시간이 모자랄 거고, 제가 중요하다, 키포인트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 아마 프로그래머 아니면 아티스트 구분 없이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프로그래밍 아키텍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프로그래머 위주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담고 있으니까 프로그래머 아티스트 구분 없이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파일링인데요. 프로파일러는 다들 존재는 알고 계세요. 유니티에 기본 프로파일러가 달려있고, 그래서 디벨롭먼트 빌드를 하고, 그리고 워드 커넥트 프로파일러를 세팅을 해놓으면은 디바이스에 띄워가지고, 디바이스에 게임을 띄워서 그 게임 디바이스에 게임 띄운 걸 프로파일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에디터에서도 프로파일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존재는 다들 알고 계신데, 존재만 아는데 막상 안 쓰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최적화하기 전에 프로파일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여기 내용의 글을 보시면은 Don't optimize blindly.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도 봤냐면, 게임이 느리대, 프로그래머가 게임이 해보니까 느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아무 생각 없이 아티스트에게 가가지고 이거 게임이 느린데 텍스처 좀 줄여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티스트는 당연히 프로그래머가 텍스처 사이즈 줄여달라고 하니까 열심히 줄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측정을 하고 문제점을, 병목 현상을 찾아낸 다음에 이 부분이 최적화가 필요하구나, 그 포인트를 찾아낸 다음에 최적화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하기 전에는 프로파일러가 필수적인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프로파일링을 할 때도 보면은 가끔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프로파일러를 누가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요즘
큰 기업들 아니면 중소기업 이상만 돼도 TA라는 직군이 있거든요. 나 놀란 게 많은 군데서 TA가 프로파일링을 하더라고요. 물론 TA도 프로파일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주 책임자는 프로그래머예요. 왜냐면 성능이 항상 그래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서는 로직이라든가 물리라든가 그런 데서 성능을 많이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이런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먼저 프로파일링하고, 그리고 그래픽적인 것이 문제다. 그럼 TA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제 뜯어보고 고치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그냥 뭐 TA에게 맡기는 거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지금 뭐 TA가 측정을 했는데 자기가 모르는 쪽이야.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거는 논란이 많을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프로파일링은 프로그래머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프로그래머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프로파일링 할 때 비일비재한 경우가 뭐냐면 출시 막판에, 출시 직전에 최적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시가 한 2달 남았어요. 출시가 2달 남았는데 프로파일러를 돌려보니까 야, 쉐이더가 문제네. 그럼 쉐이더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프로젝트가 한 개발 기간 2년이었다 그러면은 2년 동안 작업했던 쉐이더를 다 바꿔야 되고 2년 동안 그 작업했던 룩뎁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만약에 내가 프로그래머인데 측정을 해보니까 쉐이더가 문제예요. 리소스 우리 바꿔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면서 멱살 잡히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적화는 수시로 해야 되고요. 물론 프로젝트 맨 시작 단계, 그러니까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는 이 최적화를 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이제 프로토타이핑 단계 끝나면은 이 프로토 동안 개발했던 코드는 버리고 어차피 다시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정석이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 그 허들 스케줄 시스템상 보면은 프로파일링 돌려보면은 프로토타입 때 코드가 계속 이어져 오는 경우도 있긴 해요, 솔직히. 근데 정식적으로는 프로파일링을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는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프로토 단계가 끝나면 본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프로젝트를 어차피 새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코드를. 근데 현실하고 이상하고 조금 괴리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최적화를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수시로 해야 되고, 프로파일링도 반복적으로 일정 주기별로 뭐 매일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근데 한 분기에 한 번씩 한다거나 뭐 한 달에 한 번 프로그래머가 담당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출시 막판에 가서 막 다 들어없거나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프로파일링 할 때 타겟 디바이스에서 돌려야 됩니다. 즉슨 아까 잠깐 언급드리긴 했지만 에디터에서 프로파일을 돌릴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근데 에디터에서 돌리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에디터의 측정치는 부정확하고요. 왜냐면 모바일 타겟 디바이스에서의 병목하고 당연히 모바일 기기의 성능하고 에디터를 돌리고 있는 PC의 성능하고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병목 지점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리고 에디터 같은 경우는 에디터 처리를 하기 위한 부가적인 그 성능 오버헤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디터에서 측정하는 거는 뭐 그냥 러프하게 볼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실제 기기에서 프로파일러를 돌려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꼭 돌려봐야 되고, 그 타겟 디바이스를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 같은 경우는 성능이 되게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최신 기기 같은 경우는 뭐 좋은 거고, 최신 기기는 당연히 돌아갈 테니까 좀 최저 사양 기기를 정해서 최저 사양에서도 돌아가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미드십,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타겟팅하는 주 타겟하고 그렇게 다 좀 타겟별로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프로파일링 거치기 전에 프로파일링도 안 해보고 게임이 느리면 무조건 그래픽이겠구나 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파일링 꼭 돌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겟 디바이스에서 돌려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엑스코드에서 꼭 돌려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 엑스코드 인스트루먼트로 돌리게 되면은 유니티 기본 프로파일러로 돌릴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엑스코드 인스트루먼트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게 있어요. 그건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엑스코드로 돌리게 되면은 아이폰은 그게 좋아요. 하드웨어 제조사랑 이 엑스코드 개발 툴킷 제조사랑 같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만드는 데서 소프트웨어도 만드니까 되게 프로파일링을 되게 디테일하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모바일 게임 개발하면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이랑 둘 다 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맥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엑스코드를 통해서 꼭 성능 측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보시면은 쭉 보시면은 아까 링크 띄워 넣는다는 게 내가 깜빡을 했었네요. 여기 파일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되게 상세하게 프로파일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로딩하고 나서 그 F 모드, 그러니까 사운드를 로드할 때 어떤 부분이 성능을 많이 먹는가까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러, 유니티의 기본 프로파일러로 돌려보면은 어느 정도 깊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엑스코드로 돌리게 되면 그 더 깊은 단계까지 가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엑스코드를 한번 돌려보세요. 그래서 엑스코드로 프로파일링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뭐 스냅드래곤 프로파일러도 있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있고 이 기계별로 별도의 프로파일러들이 벤더에서 제공하는 프로파일러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더 자세하게 측정을 하고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유니티의 기본 프로파일러 외에도 벤더에서 제공하는 프로파일러도 다들 돌려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러 애널라이저가 있거든요. 이 프로파일러 애널라이저 같은 경우는 유니티의 기본 프로파일러 외에 좀 확장 툴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파일러 매번 프로파일링하고 수정하고 다시 프로파일링하고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하잖아요. 그때 프로파일링 결과물 스냅샷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전, 수정 후 아니면 1번 씬, 2번 씬 그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파일러 애널라이저도 활용을 해보시면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많이 간과를 하시는 게 성능 측정을 할 때 다들 FPS로만 많이 따져요. FPS로만 많이 따지는데 이 FPS라는 측정치는 좀 러프한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수치긴 한데 디테일하게 병목을 탐지하고 병목을 수정하고 그리고 병목에 대한 버짓 정책을 세우기에는 좋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을 할 땐 프로파일러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프로파일러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ms 밀리세컨드라는 단위로 표시가 되잖아요. 이런 ms 그러니까 이게 1000분의 1초거든요. 그래서 이 밀리세컨드 단위로 성능 병목을 측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여기서 말하는 밀리세컨드라는 거는 한 프레임을 그리는데 몇 초가 걸리냐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위를 1000분의 1초로 표시하는 게 밀리세컨드인데 그렇기 때문에 FPS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밀리세컨드 같은 경우는 1000을 FPS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서로 역의 상관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FPS 같은 경우는 1초에 몇 프레임을 그리냐잖아요. 그 반대로 여기서 말하는 프레임 타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밀리세컨드는 한 프레임을 그리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냐. 근데 보통 성능을 버짓을 측정할 때 MS라고 밀리세컨드로 단위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한 프레임을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한 30ms가 걸렸어. 근데 보니까 측정을 해보니까 렌더링에 5ms가 걸렸고 그리고 업데이트에
5ms가 걸렸고, 그리고 피직스에 20ms가 먹었다. 그러니까 물리 처리하는데 20ms가 먹었다. 그러면 딱 봤을 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최적화해야 되는 부분은 요 물리 연산 부분이잖아요. 지금 렌더링이라든가 업데이트를 최적화해봤자 요 피직스를 최적화하는 게 더 효율이 좋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병목 구간을 이제 그 밀리세컨드 단위 그 프레임 버짓으로 할당해서 측정을 해야 어떤 부분을 내가 지금 수정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우선순위구나 그런 걸 좀 명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성능을 측정할 때는 요 밀리세컨드 단위로 그렇게 측정을 하고 프로파일러에서 다 표시되는 단위가 이런 밀리세컨드 단위입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는 꼭 돌려보셔야 되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최적화하기 전에 성능을 먼저 측정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측정을 할 때 이게 CPU 바운더리인지 아니면 GPU 바운더리인지 그걸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하긴 했지만 게임이 느려서 무조건 텍스처를 줄였어. 텍스처 사이즈를 줄였어. 근데 뭐 변화가 없어. 알고 보니까 이게 우리 게임이 물리연산이 문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GPU 쪽이 병목이면은 아무리 CPU 쪽을 줄여봤자 크게 변화가 없고요. 그 반대로 만약에 CPU 쪽이 병목이면 GPU 쪽을 건드려봤자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CPU하고 GPU하고 서로 병렬적으로 타임라인상 놓고 보면 서로 병렬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CPU가 널널한데 CPU를 막 계속 건드려 CPU 쪽을 계속 최적화해. 근데 여전히 GPU가 빡세. 그럼 뭐 최종 성능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게임이 CPU 바운더리인지 그러니까 GPU가 주 병목인지 CPU가 주 병목인지 그런 걸 항상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온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모바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PC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데스크탑이 뒷다시 이따만 해가지고 쿨러가 뒷땅 큰 게 막 뺑 돌아가면서 발열을 없애주잖아요. 근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폰 같은 경우는 요만한 디바이스에 쿨러가 없어요. 쿨러가 없고 뭐 냉각팬? 냉각팬이 아니고 냉각판 정도 있거든요. 여기 작은 이런 작은 쿨링 모듈 같은 게 있긴 한데 사실 요 PC 이따만한 쿨러에 비해서 이 폰에선 되게 요만한 쿨링 시스템이 달려있기 때문에 발열에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폰은 조금만 게임 플레이 해봐도 되게 폰이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폰이 뜨거워지면은 프로세서는 이 폰이 뜨거워지면 이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능을 낮춰버립니다. 왜냐하면 연산을 하면 할수록 열이 나오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면 성능을 연산을 덜 해서 열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빠지는 걸 서머 스로틀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이 스로틀링 상태에 빠지는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게임이 내가 측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스로틀링에 빠진 상황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하면서 성능을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로틀링에 빠졌을 때 측정하는 거랑 스로틀링에 안 빠졌을 때 측정하는 거랑 결과물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뭐 수정한 것도 없는데 어쩔 때는 뭐 성능이 잘 나왔다고 어쩔 때는 성능이 잘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혀 측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게임 개발사에서는 스마트폰 쿨러 같은 걸 많이 비치를 해요. 그래서 항상 외부 쿨러를 돌려가지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겟 디바이스, 미니멈 타겟 디바이스 같은 것도 항상 측정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아까도 G 플립을 잠깐 보여드리긴 했지만 폴드, G 플립 그런 애들은 보니까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1536, 2152 이렇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일반 폰이랑 요즘 나오는 그런 것들 보통 태블릿이라고 하잖아요. 폰과 태블릿의 중간 단계. 그리고 태블릿하고
그래서 모바일 기기 자체도 되게 달라요, 해상도들이. 그럼 이 해상도가 다르다 보면은 병목의 위치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 작은 폰에서는 이게 GPU 쪽 병목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태블릿으로 돌리니까 GPU 쪽 병목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해상도가 높고 그만큼 그 처리해야 되는 픽셀이 많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주로 타겟으로 삼고 있는 타겟들하고 그리고 최저 사양하고 그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메모리도 프로파일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메모리도 메모리 프로파일러라는 패키지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메모리 측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아까 뭐 서멀 스로틀링 얘기도 하긴 했지만 메모리 쪽인 측면도 모바일은 되게 PC에 비해서 매우 취약해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PC 같은 경우 우리가 뭐 CPU도 있고 램이 있고 그리고 저장 장치가 있잖아요. 이걸 제가 보통 HD 하드디스크로 적으니까 노땅 취급을 받더라고. 그래서 요즘 SSD죠. 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저장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게임을 띄우는데 이 램이 만약에 하드웨어적인 램이 8기가짜리 램을 꽂았어요. 근데 게임은 총 16기가를 먹어요. 그래도 게임은 돌아갑니다. 왜냐면 이 PC나 뭐 윈도우, 맥 다 마찬가지로 이 실제 램, 이런 실제 그 물리적인 램 외에도 이 저장 장치의 일부를 램 공간으로 활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메모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 성능이 조금 이 스와핑이 되면서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뻗진 않아요. 적어도 뻗지 않기 때문에 PC에서는 램을 많이 쓴다고 해서 웬만하면 죽지는 않습니다. 게임이 느려질지언정. 근데 문제는 폰 같은 경우는 이 작은데 이 작은 기기에 뭐 되게 원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칩 하나에 많은 것들을 꾸겨 놓다 보니까 램도 있긴 한데 램이 되게 작고 그리고 이 물리적인 램 하나에 CPU가 사용하는 메모리 부분 그리고 GPU가 사용하는 메모리 부분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저장 장치 일부를 저장 공간으로 활용하는 램 공간으로 활용한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폰에 얘가 8기가다. 그럼 이 8기가 안에 뭐 커널도 들어가고 뭐 GPU도 써야 되고 뭐 시스템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램이 8기가라고 해서 게임이 8기가를 써버리면은 이 게임은 죽어요. OS에서 자신의 한계치를 넘어버리는 놈은 그냥 OS에서 알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은 굉장히 자주 뻗죠. 그래서 뻗는 1순위가 대부분의 1순위가 바로 메모리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에서는 메모리를 되게 타이트하게 써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냐면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있어요. 이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있는데 이 아마 CPP로 코딩은 다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작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를 매니지드예요. 한글로 써야겠다 그냥. 되도 않는 영어를 쓰니까 글자가 너무 못생긴데 한글도 못생겼구나. 네, 매니지드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코딩하면서 예를 들어서 누해서 뭔가 만들잖아요. 네, 글씨가 너무 더러운데 그냥 뉴로 하면은 이렇게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뭐 메모리 어떤 공간에 할당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CPP 같은 경우는 딜리트가 있습니다. 뭐 new 아니면 에멀록 하고 나서 메모리를 할당한 다음에 명시적으로 지워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C샵에서는 딜리트가 없어요. 대신 C샵에서는
GC가 있습니다. 가비지 컬렉터라고 해가지고 CPP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머가 만들고 나면 프로그래머가 책임지고 이걸 지워줘야 돼요. 근데 C# 같은 경우는 내가 메모리는 프로그래머가 만들었는데 이 메모리를 날려주는 거는 C샵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를 또 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다. 그럼 이 C샵이 주기적으로 돌면서 가비지 컬렉터라는 걸 돌려요. 그러면 만약에 이 메모리가 할당될 때마다, 물론 가비지 컬렉터의 알고리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메모리 공간을 레퍼런스 카운트 같은 걸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메모리가 어떤 놈이 어떤 객체가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한 놈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1, 그리고 또 이 메모리는 한 3놈이 사용하고 있다. 그럼 메모리 3. 물론 뭐 제너레이션이라는 단계도 있긴 한데 그 부분 좀 생략하고 좀 되게 간략화시켜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메모리 공간이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얘는 빵이 아무도 안 써. 그러면 가비지 컬렉터가 주기적으로 돌면서 이 빵이네를 메모리를 다시 날려버립니다. 예, 요렇게 가비지 컬렉터가 얘를 날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가비지 컬렉터가 주기적으로 돌면서 이 메모리를 체크해서 이 가비지를 날려버리는 식으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적으로 도는 게 성능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지금 여기서 보면은 메모리가 요렇게 있잖아요. 그 중간중간 이렇게 이빨 빠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메모리 관리하는데 비효율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비지 컬렉터가 돌면서 어떤 애를 지워버리고 어떤 메모리가 이빨 빠진 부분이 있으면은 이 빈칸들을 없애버리고 이 메모리를 다시 재배치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메모리가 요 위에서는 네 공간을 쓰고 있는데 빈틈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아래처럼 요 네 개를 조금 붙여버리고, 정확히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개념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걸 메모리 압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을 없애서 빈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재배치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이거를 뭐 메모리 압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부분도 이 가비지 컬렉터가 돌면서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빈 공간을 날린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비지 컬렉터 도는 것 자체도 연산에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게임하다 보면 게임이 기분 나쁘게 살짝씩 튀어, 프레임이. 그게 대부분 이 가비지 컬렉터가 돌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를 알아서 날려준다고 막 뉴를 막 신나게 하고 막 메모리 할당 신나게 하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가비지 컬렉터 하는 걸 명시적으로 호출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C샵이 자기가 알아서 이 매니지드 메모리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명시적으로 하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니티의 메모리는 가비지 컬렉터라는 걸 항상 염두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힘 영역 같은 거를 메모리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다 측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주얼하게 측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보면은 이게 지금 그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게임은 무조건 텍스처가 많아, 텍스처가 병목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 부분들이 많은데, 이 예시 같은 경우는 텍스처 같은 경우는 27메가예요. 근데 텍스처가 아니고 렌더 텍스처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 게임 로직상 필요한 그 뭐 그림 잘 그리는 거라든가 아니면 포스트 프로세싱이라든가 이런 게임 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그런 하드웨어에서 직접 만든 텍스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렌더 타깃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83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모델링에 매핑하기 위한 텍스처는 27메가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포스트 프로세싱이라든가 그림자라든가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이 하드웨어 텍스처가 83메가로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쉐이더는 100메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가 문제다, 최적화해야 된다, 그럼 쉐이더를 먼저 건드려야 되겠죠. 근데 이런 프로파일링 과정 없이 무조건 텍스처요, 텍스처 무조건 줄이자 그래 버리면은 별 영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부분도 당연히 최적화를 거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비지 컬렉터가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건 결국 메모리 할당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가비지 컬렉터의 부담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할당을 최대한 많이 줄여야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코딩할 때 보면은 문자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문자를 많이 쓰는 것 중 하나가 제이선이나 XML을 동적으로 파싱하게 되면은 이게 다 문자열들이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다 가비지 컬렉터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이선이나 XML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이 최종 배포 이런 걸 포함하는 게 아니고 사전 빌드 단계나 뭐 사전 프로세서를 거쳐가지고 여기서 데이터를 읽어서 뭐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라든가 이런 에셋 데이터로 변환해서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릴리즈 때 뭐 제이선이나 XML 쓰고 만약 이런 것들을 좀 빈번하게 많이 읽어낸다. 그럼 가비지 컬렉터의 대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API를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작성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애니메이터에 점프라는 파라미터의 불형을 뭐 툴나 펄스로 세팅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통 매 프레임마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스트링 인자를 사용해 버리면은 이런 부분도 이거 사용할 때마다 가비지 컬렉터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스트링을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고 뭐 아이디를 얻어와서 그 아이디를 저장해서 그 아이디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걸 일반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보시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스트링 입력하는 거랑 아이디 입력하는 거랑. 그래서 스트링 입력하는 거는 당연히 가비지 컬렉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디로 놓는 걸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어쩌다가 한 번 일어나는 건 솔직히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몇 프레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한 프레임 막 수백 번, 수천 번 막 그래 버리면은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컴페어 태그 같은 경우도 이 오브젝트 태그를 스트링에 뭐 직접 비교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컴페어 태그가 좀 가비지 컬렉터가 덜 일어나고요. 이런 식으로 이 가비지 컬렉팅을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문서에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쫙 한번 읽어보세요. 코루팅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일드 리턴 뉴 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럴 때마다 뉴가 일어나니까 이때만 또 가비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캐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뉴 하지 말고 뉴한 오브젝트를 저장해서 그걸 일드 리턴 시켜주면 가비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내용들을 쫙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한번 쫙 읽어보세요. 제가 일일이 다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기는 시간이 애매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서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어댑티브 퍼포먼스 같은 경우 필수적입니다. LG가 이제 모바일 사업을 안 하잖아요. 스마트폰 안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양강구도예요. 애플 그리고 삼성. 안드로이드는 이제 삼성폰이 대부분이라고 봐도 전무하죠. 예전에는 중국 폰도 있고 뭐 LG 폰도 있고 되게 뭐 많이 파편화가 돼 있었는데 이제는 뭐 삼성이 천하통일을 했잖아요. 그렇게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어댑티브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댑티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변적으로 그러니까 적응형으로 퍼포먼스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내가 직접 명시적으로 이 핸드폰이 뜨거운지 아니면 안 뜨거운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로틀링에 빠진 상황인지 스로틀링에 빠지기 직전인지 아니면 스로틀링이 아닌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API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얻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아지죠. 그리고 이게 병목이 GPU가 병목인지 CPU가 병목인지 그런 상황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GPU가 이게 좀 높아서 GPU 쪽을 줄여야 돼. 그럼 뭐 쉐이더를 좀 가벼운 걸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GPU의 클럭 수를 조절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 온도,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가변적으로 내가 얻어와서 적응하고
가변적으로 퍼포먼스라든가 퀄리티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댑티브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웨비나를 몇 차례 진행한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삼성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웨비나를 진행한 게 있고요. 저희 다 유니티 코리아 채널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나이트 서울에서 안녕하세요. 삼성에서 직접 발표하신 것도 있고 해서 콜백을 늘었는지 아까 목적과 제가 게임 SDK가 설명했던 부분이 할수 잠깐 지나간데 이동시키는 이런 식으로 PC나 랩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쿨러가 크잖아요. 근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PC에 비해서 모바일 장치의 쿨링 시스템은 되게 조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열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 신경 쓰셔야 되고, 이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쓰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AP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해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이 AP를 쓰시는 게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서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이렇게 관련 문서가 쫙 있고 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가셔가지고 무료인 대신 개인정보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코딩할 때 보통 프로그래밍 코딩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스크립트들이 보통 처음에 유니티를 처음 접하거나 아니면 유니티를 사용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어웨이크는 언제 발생하는 거고, 업데이트는 언제고, 스타트는 언제 발생하고, 그런 것들을 헷갈려 하시는데 여기 표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크립트 실행 순서를 알고 있어야 성능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더 신경 쓰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 보시면은 그런 실행 순서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간과하시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노 비헤이비어 스크립트를 만들고 나면은 업데이트, 스타트가 기본적으로 박혀 있잖아요. 근데 이 업데이트 이 함수가 빈 상태라도 어쨌든 성능은 먹긴 합니다. 물론 많이 먹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은 그 나름 오버헤드가 어느 정도 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빈 함수는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에디터에서만 돌아가는 로직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디파인으로 막아버리면은 최종 릴리즈 때는 여기 포함 안 되고 에디터에서 돌릴 때만 포함돼서 디버깅 정보를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빈 함수는 최대한 이렇게 걷어내시는 게 좋아요. 디버그 로그 같은 경우도 만일 간과하시는 게, 이게 이름이 디버그.로그잖아요. 그러니까 릴리즈 모드로 배포를 하면은 이게 호출 안 되는 줄 알고 계세요. 근데 아니거든요. 함정이에요, 함정. 이 부비 트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컨디셔널로 묶어주던가, 이런 컨디셔널로 묶어주면은 이 스크립트 컴파일레이션에서 이 디파인을 걸어주면은 그때 포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포함하고 빼고를 해가지고 이 호출 자체를 제어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에디터에서만 호출되도록 그 디파인을 걸어주던가, 어떻게 보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주의하실 점은 debug.log, 이게 성능을 먹는다는 거, 그리고 최종 빌드한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는 점,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해시 값을 사용해라,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라 이 부분 건너뛸게요. 이런 식으로 아까 애니메이터 set불 해서 스트링을 넣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넣는 게 아니고 string to hash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아이디를 얻어와서 그 아이디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많이 간과하신 게 있냐, 어떤 거냐면 컴포넌트를 실시간으로 붙였다 뺐다 하는 게, 이게 사실 성능이 많이 먹거든요. 몬스터의 기본 프리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 점프 아니면 어택 이런 것들을 생성하면서 실시간을 붙였다가 뗐다 하면서 몬스터 베리에이션을 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애드 컴포넌트를 하는 게 성능을 생각보다 많이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동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몬스터 베리언츠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베리언츠별로 프리팹을 만들어 놓고 그걸 로드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아마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귀에 못이 박히게 말을 했어가지고 아마 대부분 인지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게임 오브젝트 얻어오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뉴를 한다거나 아니면 get 컴포넌트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 결과물을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 매 프레임마다 매번 get 컴포넌트를 하게 되면 이게 성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얻어와서 변수에 저장해서, 그러니까 캐싱을, 일종의 캐싱을 해놔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스타트에서 한 번 얻어오고 업데이트에서는 이걸 계속 쓰시는 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get 컴포넌트 할 때마다 이게 GC도 발생을 하고 또 오브젝트를 뒤지면서 컴포넌트 찾아야 되고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하고 많은 연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캐싱해서 쓰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라이더를 사용을 하시면은 라이더가 이런 식으로 제한을 알아서 줘요. 그래, 라이더 짱. 아마 요즘 비주얼 스튜디오도 다 되는 것 같아요. 그것까진 저 비주얼 스튜디오는 안 써본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즘은 이런 걸 ID 인텔리전스 툴에서 이런 것들을 다 보조를 해주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풀은 아마 학교 수업 같은 데서도 항상 강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분 이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브젝트 풀, 예를 들어서 슈팅 게임이다. 슈팅 게임이 총알이 무한히 나가잖아요. 계속 나가잖아요. 그럼 이 총알 발사할 때마다 이걸 매번 뉴해서 생성하는 게 아니고 총알을 한 20발, 30발 어느 정도 한꺼번에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재활용해서 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메모리 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메모리 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이 뭐가 있냐면 리페어링팅이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이어라키에서 좀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액티브 풀 이런 그 껍데기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아래 만들고 또 디세이블드라고 만들어서 그 안에 비활성화되어 있는 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애가 여기로 옮겨왔다가 여기 있는 애가 다시 여기로 옮겨왔다가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하이어라키 봤을 때 아무래도 이쁘게 정렬되니까. 근데 이때 하게 되면 결국 set parent 하잖아요. set parent라는 걸 통해서 오브젝트를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왔다 갔다 떼거든요. 근데 이런 걸 리페어런팅, 그러니까 그 부모를 바꾼다고 해서 리페어런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용이 먹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론 버전마다 이게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유니티의 버전마다 리페어런팅을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버전마다 성능 영향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어쨌든 리페어런팅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하이어라키에서 봤을 때 보기 좋게 정렬될지언정 이게 성능을 먹기 때문에 이런 리페어런팅은 안 하는 게 좋고, 하이어라키에 비해서 봤을 때 조금 더러워도 그냥 마음을 비우세요. 네. 이쁘다 하면서 마음을 비우세요. 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는 그 강좌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의 유니티 런 사이트에도 있고, 뭐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있고, 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는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NPC를 만들었다, 몬스터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몬스터마다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캐릭터라고 퉁쳐가지고 플레이어 캐릭터, 몬스터 캐릭터, NPC 캐릭터 공통적으로 써야 되는 파라미터들이 있잖아요. 뭐 이동 속도라든가 뭐 HP 체력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공통적인 속성을 보통 모노 비헤이비어로 만든 다음에 이걸 막 상속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물론 솔직히 이 상속 구조로 해가지고 하면은 코딩하는 게 훨씬 더 구조적이고 이뻐요. 근데 그런 것들 파라미터가 많은 것들이 많을수록 이게 시리얼라이즈 돼야 되는 항목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모노 비헤이비어마다 딱딱딱 생기면은 이게 성능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라는
이 에셋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에셋이거든요. 이 에셋이기 때문에 애초에 시리얼라이즈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갖다 쓰면은 성능적으로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리소스 관리적인 측면도 그렇고 성능적인 측면도 그렇고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저희가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설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이 있고 여기 데모 프로젝트도 있어요. 자, 이제 프로젝트 컨피그레이션, 프로젝트 설정 쪽을 볼 텐데요. 프로젝트 설정 창이 있잖아요. 뭐 플레이어 세팅 가가지고 프로젝트 세팅에서 플레이어 칸을 보시면 뭔가 파라미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주의하실 거는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 돼요. 끄거나 줄여라. 뭔가 우리 프로젝트에 뭔가 필요 없는 것 같아. 내가 안 쓰는 것 같아. 그럼 무조건 끄거나 줄이면 10중 8군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안 쓰거나 뭐 필요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끄면 되고요. 대부분 그럼 얻어 맞아요. 그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액셀레로미터, 그러니까 가속계 같은 거, 내 게임 같은 경우 뭐 중력 센서나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럼 당연히 끄면 되고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내 게임 뭐 중력 센서나 그런 거 안 쓰는 게임인데 그런 게 켜져 있으면 괜히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끄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플레이어 퀄리티 세팅 같은 경우 뭐 내가 여러 개가 필요 없다. 그럼 끄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오토 그래픽스 API 같은 게 세팅이 돼 있으면은 뭐 웹젤 2버전, 웹젤 3버전, 아니면 뭐 벌칸 그런 게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게임은 고사양만 타겟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뭐 오픈젤 2에는 필요 없다. 그러면 명식으로 오픈젤 2는 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나는 저사양이라서 오픈젤 2만 지원할 거기 때문에 벌칸 필요 없다. 고사양 폰에서도 돌려도 오픈젤 2나 아니면 오픈젤 3으로 돌리고 싶다. 그럼 벌칸을 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나한테 필요한 API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리 쪽으로도 뭐 오토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오토 싱크 트랜스폼이라든가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럼 끄시면 돼요. 그래서 요는 그거예요. 필요 없다 싶은 건 일단 꺼요. 그리고 물리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따 물리 칸이 있긴 하지만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하이어라키 뷰로 보면은 막 게임 오브젝트들이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게 유니티가 가지고 있는 유니티의 월드예요. 유니티 씬이 있고 유니티 공간입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물리 공간이 있습니다. 물리 공간이 따로 있어서 예를 들어서 리지드 바디를 얘가 가지고 있고 얘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똑같은 식으로 연동을 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3D 같은 경우는 유니티는 엔비디아 PX를 쓰고 2D 같은 경우는 박스2D를 이용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피직스도 마찬가지고 박스2D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리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 게임 오브젝트랑 물리 공간이랑 동일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동일시켜주는 게 보통은 픽스드 업데이트에서 보통 이런 걸 진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리즈 바디를 건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물리 연산이 필요한 코드는 요 픽스드 업데이트 안에서 하셔야 돼요. 그냥 업데이트 안에서 하시면 안 되고 이 픽스드 업데이트가 이런 동기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리 API는 다 이 안에서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물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은 그 물리 체크는 다 끄시는 게 좋아요. 내가 물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오토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오토 싱크 트랜스폼 이런 것들은 이런 연동하는 과정을 강제로 매번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리가 그렇게 중요한 게임이 아니다. 그러면 이 오토 싱크 트랜스폼은 당연히 끄는 게 낫겠죠. 켜져 있으면 이걸 매번 이 싱크업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물리가 중요하지 않은 게임이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물리 관리 연산을 꺼주거나 줄이시거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 아까 스로틀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산을 하면 할수록 폰이 금방 뜨거워지거든요. 보통 유저들이 플레이할 때 게임이 발적화가 돼 있다, 최적화가 안 돼 있다라고 표현을 할 때 게임 자체가 프레임이 떨어진 것도 있는데 발열이 심해져도 이걸 발적화했다고 표현하거든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두 개가 다른 현상이긴 한데 뭐 다 연관되어 있는 현상이긴 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만약에 액션 게임이다 그럼 프레임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타겟 프레임은 뭐 40, 뭐 그런 식으로 타겟 프레임 좀 높게 잡아줍니다. 뭐 40, 50. 아니면은 퍼즐 게임이다 그러면 프레임이 막 그렇게 높게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퍼즐 게임 같은 경우는 뭐 30 그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타겟 프레임 레이트를 30으로 고정해 놓은 건 뭐냐면, 기기 성능이 충분히 나와서 한 60프레임 충분히 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0으로 고정해 준 다음에 이 CPU나 GPU에게 쉬는 시간을, 프로세서에게 쉬는 시간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핸드폰이 그만큼 덜 뜨거워지겠죠. 그런 식으로 게임 장르마다 이런 프레임 레이트를 조절하는 정책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활용하게 되면은 발열과 퍼포먼스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겟 프레임 레이트도 우리 게임이 몇 프레임이 적당한가, 그것도 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라지 하이어라키, 이것도 많이 간과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하이어라키를 구성할 때 씬이 있습니다. 이 씬이 있고, 뭐 루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루트 노드가 있고 씬이 있고, 그 안에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브젝트 안에 오브젝트가 있고, 그 안에 오브젝트가 있고, 그 안에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런 A라는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리고 A라는 오브젝트가 있고, 뭐 A 프라임, A 다시 다시, A 다시 다시 다시,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실색에서도 물병 얘를 잡고, 이 수염차를 잡고 내 팔을 움직이잖아요. 그럼 팔을 움직이면은 보시면은 내가 이 팔에 이 수염차를 잡고 있고 팔에 시계를 차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 팔을 움직이면은 수염차도 움직이고 시계도 움직입니다. 그러면 즉슨 내가 만약에 여기서 A라는 오브젝트를 움직였다 그러면은 그 아래 딸려 있는 A 다시 A 다시 다시 A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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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도 다 트랜스폼 연산이 재계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스폼의 하이어라키가 깊으면 깊을수록 맨 위에 움직일 때마다 이 딸려있는 트랜스폼 연산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이어라키는 되게 복잡하게 하면 복잡하게 할수록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A랑 B랑 C랑 D가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그러니까 A, B, C, D 서로 종속 관계가 없으면은 얘들을 멀티 스레드를 활용해서 연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얘는 A가 움직였다고 해서 B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B가 움직였다고 해서 C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이라키 구조가 간단해지면은 이 트랜스폼 연산을 멀티 스레드를 활용해서 트랜스폼 연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서로 부딪히는 것도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어차피 물 연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단순한 트랜스폼 연산은 병렬적으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이어라키를 간단하게 가져가면 간단하게 가져갈수록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어라키는 최대한 간단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트랜스폼은 한 프레임 한 번만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가 있어요. 잘 그렸죠. 그림 너무 잘 그려. 연필. 뭐 피카소도 울고 가겠네. 네. 방패를 들고 있고 칼 잡고 있는 거예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에 보통 move.cs 그리고 jump.cs 그리고 dash.cs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서
무브 처리하는 컴포넌트, 점프 처리하는 애, 그리고 대시 처리하는 애, 아니면 뭐 대시가 아니고 다치도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다치도 있고, 얘들이 이 코드를 다 트랜스폼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무브에서 한번 트랜스폼을 하고, 점프에서 한번 트랜스폼 건드리고, 대시에서 한번 하고, 다치에서 한번 하고, 그러면은 뭐 궁극적으로 캐릭터는 하나니까 하나만 움직이는 건데, 매번 트랜스폼을 건드리게 되면 이 트랜스폼 연산이 매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캐릭터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얘들이 총 트랜스폼 변화가 4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염두하시면 좋고요. 그럼 만약에 플레이어 하나만 있으니까 상관없긴 한데, 예를 들어 몬스터가 예를 들어서 3인칭 슈팅 좀비 게임이다. 그러면은 보통 막 좀비 모리샷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이 좀비 캐릭터가 수만 가지가 나올 텐데,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수많은 오바다 솔직히 수십 마리 나올 텐데, 얘네들 다 이런 식으로 그 효율적이지 못한 연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 트랜스폼에 포지션 뭐라 하고, 그리고 로테이션 뭐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포지션을 건드릴 때 한번 트랜스폼 연산이 일어나고, 아까 보여드렸던 요 하이어라키 재구조, 이 딸린 하이어라키들도 다 연산을 하고, 그걸 다시 이 로테이션을 건드리고 나면은 트랜스폼이 다시 재연산이 되고, 그리고 요 하이어라키 엮여 있는 애들, 얘들 다 연산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포지션 하나, 로테이션 하나 바꿨을 뿐인데, 트랜스폼 연산이 이렇게 2번 일어나는 거고, 하이어라키가 딸렸으면 그만큼 또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만약에 코드가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겠다. 그럼 이 코드마다 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폼이 생각보다 성능이 먹게 작성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좀 이해하고 작성을 하시면은 좀 트랜스폼 연산이 있어서 좀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인스턴시 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트랜스폼 변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처음부터 그냥 만들 때 포지션, 로테이션 세팅하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좋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 로테이션도 애초에 이런 함수가 있어요. 트랜스폼, 셋, 포지션 앤 로테이션. 이렇게 되면은 포지션하고 로테이션을 한꺼번에 세팅하니까 이 트랜스폼 업데이트가 한 번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돼요. 문서 다운로드는 여기 저희 유니티 블루글에 가시면은 이렇게 글이 있고, 글을 쫙 읽어보면은 다운로드 링크가 나옵니다. 거기 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자, 영상 설명칸에 링크는 다시 달아놓을게요. 자, 그리고 Vsync가 이네이블 돼 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어쨌든 그러니까 그 퀄리티 세팅 가서 Vsync를 끄잖아요. 근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웬만한 폰에서는 하드웨어적으로 강제로 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30, 60 그렇게 보통 끊어지게 프레임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드웨어 레벨로 Vsync가 무조건 켜진다라고 염두하시는 게 나아요.